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주행 성능이 어떠냐, 수동 운전하는데 어떠냐. 개인적으로는 뭐 저의 첫 차가 수동차였고 20대 때는 계속 수동만 몰아갖고 수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보다는 수동이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안방대기를 갔다 왔는데 이게 어쨌든 차가 뭐 좋든 나쁘든 이 차는 화물차입니다. 물론 이 차를 베이스로 승합차로도 만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짐을 실든 사람을 실든 뭔가 잔뜩 싣고 가는 목적으로 만든 차예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차체가 튼튼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엔진이 그 많은 짐을 싣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많은 짐을 싣고 내려가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브레이크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디스크를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이 힘이 브레이크 오일, 물이 이렇게 밀어서 잡아주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마찰열이 생겨요. 마찰열. 브레이크가 엄청 뜨거워지면 오일이 끓겠죠. 뜨거워서 거기에 이제 기화되는 현상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드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베이퍼 현상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물론 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브레이크가 돌아오긴 하는데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리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물차는 에어로 브레이크를 잡죠. 고압에 에어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근데 대부분의 차는 그냥 브레이크 오일로 힘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차도 물론 브레이크 오일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곳에서 그 높은 해발고도 뭐 1000m, 800m 뭐 이런 데서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인데 뭐 상식적으로 만들지 않았겠어? 상식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짐차예요. 잔뜩 뭔가 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가 필수입니다. 물론 오토도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수동망치 엔진 브레이크가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거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구나. 수동이 굉장히 장점이 있구나. 르노 마스터가 왜 수동만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승용차보단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토나 추레라라고 그러죠. 추레라 그런 차 중에 이렇게 박스로 된 거, 완전 그냥 박스로 된 요 차, 앞에 엔진룸이 튀어나오지 않은 그런 차들은 승차감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불리한지는 제가 도착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라기보다는 얼마나 이 차가 엔진의 능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달려나가는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티코를 몰고, 티코가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티코도 110km, 120km가 되면 더 나갈 수도 있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나타 이런 거를 타게 되면 한 130, 옛날 차니까 저는 못 타봤으니까 한 130, 140 정도면 그때까지는 좀 괜찮은데 넘어가면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BMW라든지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독일 차들을 타보면 150, 180을 달려도 전혀 과속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안정적이죠, 느낌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한계가 한 120km, 130km까지는 크게 쫄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인 것 같습니다. 회전을 할 때, 코너를 돌 때, 아니면 큰 차가 옆에 지나갈 때 횡풍이 불어요. 횡풍이 불 때 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또든 고속도로든 흔들리고 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도착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촬영을 하려다가, 자동차 촬영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요, 춥고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뭐 재밌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0kg의 무게가 있다 칩시다. 100kg. 그러면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이니까 이쪽에서 50kg, 이쪽에서 50kg 나눠 갔겠죠? 그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무게가 이렇게 있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100kg. 응? 그럼 힘이 어떻게 받을까요? 뭐 대충 얘기를 한다면 이쪽에 80kg, 그죠? 이쪽에 20kg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갈수록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무게추가 두 개가 있을 때, 무게추가 두 개 있을 때 가운데에다가 뭐든 짐이든 이 하중을 받게 하는 게 양쪽에 똑같이 균등하게 이 배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자, 축이 이렇게 연장이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게가 여기에 100kg이 올라갔다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대충 뭐 정확하게 뭐 길이 뭐 계산할 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아, 이거 뭐야? 하여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150kg이 하중이 가요.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50kg의 하중이 빠집니다.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무게를 받는 축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 갖고 있는 무게보다 더 높게 한쪽에 하중이 실립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쪽에 100kg의 하중이 간다 그러면 여기는 150kg의 하중에 한쪽에다가 그렇게 하중이 가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50kg가 빠져요. 하중이. 그러니까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과당. 시소랑 똑같아요. 우리 시소 알죠? 시소. 사람 여기 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다 떠나서 뭐 차가 무겁건 안 무겁건을 떠나서 바퀴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차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차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 여기다가 짐을 실으면 이쪽 엑셀에는 엄청나게 고하중이 이 무게가 여기다 다 하중이 간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뭐 배터리서부터 뭐서부터 뭐 사람서부터 여기에 다 실른다면 캠핑 장비서부터 다 실른다면 여기가 고하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자, 뭐 앞뒤로 한다 그래서 뭐 차가 넘어지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얘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바퀴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쇼바 올리죠. 응? 업그레이드 하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스프링 또 뭐 추가하죠. 뭐 에어 리프트 하죠. 또 뭐죠? 무슨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바 하죠. 타이어도 못 버티니까 뭐 고장력 타이어 이런 거 하죠. 이 바퀴에다가 모든 얘가 차가 견딜 수 없는 모든 하중이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버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됐을 때 이것도 다 내 마모성이 있어요. 얘를 했다고 버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라고 연결하는 이 연결 고리가 있고, 부싱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잡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몰라. 고장 났는지도 몰라. 대부분. 저도 몰라요. 저도 자동차 전문가 아니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전면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바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엑셀에 차가 이렇게 얹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얹어져야 되는 게 똑같아요. 정상인데 대부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연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만큼이 더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차들이 다 이렇게 허브 스페이스를 껴갖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튼 복륜이고 하여튼 의미 없어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어때요? 이쪽에서 자, 이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면에 모든 하중이 걸립니다. 모든 하중이 뭐가 걸리냐? 이 안에 에어컨, 그죠? 천장에 태양광 다 천장에 달리는 거 다 어디에 걸리냐?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하중이. 그렇잖아요. 여기 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없다 치면, 그죠? 하중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또 안에 옷장 이 수납함 다 어디 걸립니까? 여기 걸려요. 여기 이 머리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여기 걸립니다. 그죠? 여기다 뭐 달아요? 물통, 냉장고, 모든 수납 벽 쪽에 있죠. 짐칸, 접시 다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쪽에 실었다. 이렇게 실었다. 그러면 이쪽에 100kg를 실었다. 어떻게 됩니까? 응? 실제로 여기는 150kg의 힘을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마이너스 50kg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응?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0kg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게를 비슷하게 맞춘다. 비슷하게. 이쪽에 배터리 설치하면 이쪽에 물통 설치하고, 예? 자, 이쪽에 배터리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쪽에 물통을 설치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죠? 이 축을 벗어난다는 거는
되게 안 좋다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에는 배터리 다 있는데 물통을 비웠어. 이쪽은 무게가 빠졌어. 물통, 캠핑 잘했다라고 이제 물통 다 비웠어요. 그러면 힘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다 갑니다. 이쪽으로. 천장에 루프렉에 있는 모든 하중 다 거의 이쪽으로 옵니다. 자, 코너를 돈다. 고속도로에서 코너를 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롤링이라 하고 이쪽으로 차가 기울죠. 차가 기우뚱, 예? 차가 기우뚱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기우뚱 하는 느낌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 뭐냐? 우리가 무게중심을 받고 있는 요 축이 있습니다. 축. 무게중심을 받고 있는 축을 벗어나지 않는 게 될 수 있으면 좋고, 벗어나도 조금만 벗어나는 게 좋지, 이거를 내가 넓게 쓰겠다고 자꾸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도 내구성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차라는 게 우리 승차감하고도 또 이제 연관이 있잖아요. 승차감. 승차감 얘기하기 전에 배를 한번 볼게요. 배를. 우리가 이제 요트를 이렇게 했어요. 엔진 탁 해갖고 프로펠러 있어갖고 막 달립니다. 그럼 이제 파도가 치면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파도가 치면 배는 여기서 크게 움직여요. 앞대가리가 이만큼 크게 움직입니다. 앞대가리는. 근데 뒤는 잘 안 움직여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예. 이해되시죠? 배가 이제 이쪽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쭉 가면 앞머리가 출렁출렁 하는데, 뒤에는 거의 출렁거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범위보다 줄어들어요. 이 같은 원리가 차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상식적인 물리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차가 축이 있고 요렇게 있다면 이렇게 갑니다. 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요철이 있어요. 요철이 있어. 그러면 요철이 있어갖고 요철의 높이가 요만큼이다. 그죠? 요만큼이다. 그러면 꽈당하면 어떻게 해요? 요 앞바퀴부터 먼저 꽈당할 겁니까? 할 거 아니에요. 꽈당. 그죠? 그럼 뒷바퀴는 이렇게까지 크게 꽈당 안 하죠. 뒷바퀴는 요만큼 정도 흔들릴 정도, 안 흔들릴 정도죠. 그죠? 요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꽈당 지나가서 꽈당 했어요. 뒤에 꽈당일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죠. 뒤에 꽈당일 때는 이만큼, 앞바퀴는 이만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승차감이 가장 좋은 곳은 제일 한가운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지, 바퀴하고 사이에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지 제일 덜 꽈당합니다. 제일 덜 꽈당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람이 가장 승차감이 안 좋은 위치는 여기 한가운데보다는 여기 안 좋겠죠. 여기 안 좋겠죠. 더 안 좋겠죠. 여기가 제일 안 좋겠죠. 그죠? 심지어 여기가 더 안 좋아요. 앞으로 갈수록 더 안 좋아요. 여기가 요철이 꽈당하는 게 요만큼이라면 이 앞으로 갈수록 꽈당은 더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에 바로 운전석이나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를 감내를 하고 차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이렇게 생겼다면
차가 이렇게 생겼다면 사람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차를 탄다면 이 꽈당하는 거를 다 감내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여기다가 뭐를 올리고 더 연장해서 더 빼고 더 빼고 더 빼고 할 거면 이 바퀴가 이 감내해야 될 하중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옆으로 빼려고 하면 얘기가 점점점 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차의 성능이 100%라고 한다면 이렇게 넓힐수록 성능은 그냥 한 95% 성능 나오겠지가 아니라 80%, 70%, 50%의 성능으로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나갈수록 지렛대 원리처럼 배가 돼서 그거를 감내를 한다는 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샀는데 차가 왜 이래? 뭐 휘청거려? 아니면 이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 구조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르노 마스터를 선택한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차가 요렇게 생겼죠. 바퀴 여기 있어요. 바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여기 있어요. 그나마 짐차고 화물차지만 그나마 조금 유리하다 이거죠. 유리하다. 휠 베이스가 길고 또 넓히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거 아무도 모르더라. 자, 대표적인 차 봉고, 스타렉스, 르노 마스터, 어떤 차가 제일 클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차가 제일 큽니까? 세 개 중에. 아니면 어떤 차가 제일 작은 차입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 봉고가 제일 작은 차예요. 봉고가 제일 작아요. 르노 마스터보다 휠 베이스가 1m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퀴하고 바퀴 요 사이가,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가 봉고가 한 1m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아이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요 축간이라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제 이 차폭, 차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차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오른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의 그 축간거리가 봉고가 제일 짧아요. 휠 베이스도 제일 짧고 요 축간거리도 제일 짧아요. 스타렉스가 봉고보다 큰 차입니다. 스타렉스보다 르노 마스터가 훨씬 더 큰 차예요. 근데 캠핑카는 어떤 차가 제일 크냐? 캠핑카는 이 집채만하게 봉고가 제일 크죠. 크기는 봉고가 제일 크고 스타렉스가 또 크고 비슷할 것 같아요. 크기는. 르노 마스터가 제일 작아요. 작다. 그죠? 캠핑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 무게의 배분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르노 마스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 보았습니다. 네.